그 손 놓지 못해! 사람들은 가난해도 냄새가 있다는 걸 알까요? 그건 곰팡이 핀 지하방 벽지 냄새이기도 하고 며칠째 빤 적 없는 눅눅한 빨래 냄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직 사원 28살 도연에게 가난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새벽 5시 요양병원 다인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 있던 락스 냄새,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 때마다 코끝을 찌르던 그 비릿하고 시큼한 냄새.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페브리즈를 쏟아부어도 내 살갑 깊숙이 스며든 그 엄마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너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꼬리표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이 잠시 쉬어가는 곳, 인생사열 라디오입니다. 문득 마음이 헛헛하거나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울 때 참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도착한 사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유니콘전자 대회의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윤하경 팀장이 팔짱을 낀 채 도연을 내려다봅니다. 도연의 낡은 코트 소매 끝은 실밥이 조금 풀려 있습니다. 윤 팀장이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합니다. 잠깐만. 이도연 씨, 지금 회의실 환기 좀 시켜야겠는데? 어디서 무슨 퀴퀴한 냄새 안 나니? 회의실에 앉아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립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오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병원에 들렀다가 급하게 나오느라. 급하게 나오면 안 씻고 나오니? 아니면 옷이 그거 하나야? 우리 회사가 아무리 자율복장이라지만 클라이언트 미팅도 잡히는 곳이야. 몸에서 무슨 호레비 냄새 같은 게 나면 우리 회사 이미지는 뭐가 되니? 계약직이라고 기본 매너까지 계약직은 아니잖아. 주의하겠습니다, 팀장님. 기획안 설명 계속해도 될까요? 됐어.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그거 그냥 두고 나가봐. 그리고 점심시간에 올리브영 가서 향수라도 좀 사다 뿌려. 이건 내 개인적인 충고가 아니라 업무 지시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쫓겨나듯 회의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쓰레기통을 비우던 중년의 청소부 태식이 고개를 듭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이 닫힌 문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잠시 후 여자 화장실 도연은 세면대 앞에서 미친 듯이 손목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안나 냄새 안 난단 말이야. 엄마 냄새잖아. 우리 엄마 냄새인데 왜 더럽다고 해. 거울 속의 여자가 울고 있습니다. 도연은 젖은 소매를 닦아내지만 축축해진 옷감은 더욱 처량해 보일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35 맛집을 찾아 나갑니다. 텅 빈 사무실 한 구석 탕비실. 도연은 정수기 옆 좁은 테이블에서 색이 바랜 플라스틱 반찬통을 꺼냅니다. 차게 식어 굳어버린 밥덩어리와 태워서 쓴맛이 나는 멸치볶음입니다. 맛있다. 목이 메어옵니다.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찬밥에 맙니다. 그때 탕비실 문이 열리고 청소 카트를 민 태식이 들어옵니다. 도연은 냄새가 날까봐 황급히 반찬통을 가립니다. 아이고, 식사 중이셨네. 청소는 나중에 할게요. 천천히 드슈. 아,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저 다 먹었어요. 젊은 사람이 밥이 그게 뭐요. 물 말아 먹으면 소화 안 되는데. 여기, 이거라도 같이 먹어요.
태식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냅니다. 구겨진 비닐봉지에 담긴 아직 온기가 남은 삶은 달걀 2개입니다. 내가 당뇨가 있어서 간식으로 싸운 건데 오늘은 입맛이 없네. 버리긴 아깝고 처자가 좀 먹어줘요. 껍질도 잘 까져. 태식은 대답도 듣지 않고 달걀을 식탁 위에 툭 올려두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분리수거함 쪽으로 등을 돌립니다. 도연은 그 따뜻한 달걀을 손에 줍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지근한 온기. 그것은 오늘 하루 이 차가운 빌딩 숲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느낀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내일 아침까지 이 자료 싹 다 정리해놔 못하면 알지? 윤 팀장은 산더미 같은 자료를 던져두고 퇴근해버립니다. 남겨진 도연이 야근을 시작하려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발신자는 요양병원 원무과입니다. 도연은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비상구 계단으로 나갑니다. 네, 선생님, 제가 보호자입니다. 네, 이번 달 병원비요? 제가 지난주에 입금. 아, 미납금이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네, 약은 끊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도연의 다리가 풀립니다.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엄마랑 같이 그냥 한참을 울다 일어서려는 순간 뚝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연의 몸이 휘청거립니다. 3년을 신은 낡은 구두의 굽이 부러져 나간 겁니다. 도연은 바닥에 뒹구는 부러진 굽을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마치 자신의 부러진 자존심 같습니다.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위층 계단 난간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태식의 굳은 얼굴이 보입니다. 태식의 시선은 덩그러니 남겨진 부러진 구두 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몰랐습니다. 내 부러진 구두 굽을 누군가 주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낡은 굽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안내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다리를 전다는 건 단순히 걷기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반뼘 아래로 푹 꺼지는 세상, 그 덜컹거림이 내 인생 같아서 나는 아침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어젯밤 비상구 계단에 버리고 온 부러진 굽을 찾으러 갔지만 그 자리엔 먼지 뭉치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쓰레기로 알고 치워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나는 짝이 맞지 않는 걸음으로 절뚝거리며 출근했습니다. 마치 내 처지처럼 위태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또각, 툭 또각, 툭. 이도연 씨, 지금 뭐 쉬는 거야? 삼선 슬리퍼? 여기가 동네 시장 바닥이니? 클라이언트 오기 30분 전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출근길에 구두 굽이 부러져서 점심시간에 바로 수선집 다녀오겠습니다. 수선집? 핑계는 그 구두 딱 봐도 3년은 넘게 신은 싸구려더만. 버리고 새로 하나 사.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해서 그래. 월급 받아서 뭐하니? 자기 치장도 능력이야, 능력. 윤 팀장의 시선이 내 발끝을 훑고 지나갑니다. 슬리퍼 밖으로 삐져나온 발가락이 부끄러워 오그라듭니다. 탕비실로 도망치듯 숨어들었는데 그곳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봅니다. 청소부 태식 아저씨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내 잃어버린 구두굽입니다. 아저씨가 가져갔어요? 제 구두굽. 아, 저기 그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길래. 누가 버렸다고 그래요? 제가 잠깐 둔 거예요. 그걸 왜 아저씨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아니, 나는 처자가 넘어질까 봐.
못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위험하니까. 내가 본드로 좀 붙여봤는데 태식의 손에는 노란 본드 자국이 덕지덕지 묻은 내 구두가 들려 있습니다. 순간 고마움보다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의 가장 초라한 밑바닥을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들켰다는 수치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통한다는 그 동질감조차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봐요. 본드 자국 다 튀어나온 거. 아저씨가 뭘 안다고 이걸 고쳐요? 거지 적선하세요?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청소하시는 분한테 동정받을 만큼은 아니에요. 내놓으세요, 빨리. 미안해요, 내가 주제 넘었네. 딸 같아서. 내 딸내미도 구두 굽닳도록 뛰어다닌 게 생각나서 그냥 마음이 쓰여서 그랬어. 마음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이도연 씨, 너 지금 복도에서 뭐해? 언제 왔는지 윤 팀장이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게 아니라. 어머 세상에. 그 너덜너덜한 걸 지금 고쳐 신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야? 청소부 아저씨랑 둘이서 본드 냄새 풀풀 풍기면서. 아니, 저기 팀장님. 제가 해준다고 한 겁니다. 이 처자는 잘못 없어요. 아저씨는 빠지세요. 그리고 이도연 너 수준이 딱 여기까지니? 회사 망신도 유분수지. 밖에서 굴러먹던 구두를 어디 임원들도 다니는 복도에서 들이밀어. 그게 너한테 딱 어울리긴 하네. 구질구질하고 냄새나고 남한테 폐만 끼치는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구두를 낚아채듯 들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립니다. 옥상 난간 아래로 까마득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 많은 건물 중에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습니다. 엄마나 더는 못하겠어.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 봐. 내가 그렇게 잘못 산 걸까? 엄마 병원비 내려고 그냥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것뿐인데 왜 세상은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해.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이 지독한 가난도 냄새도 다 끝날까? 거기 서 있으면 춥지 않나? 바람이 매운데. 뒤를 돌아보니 태식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따라 올라온 그의 손에는 아까 그 본드 묻은 구두 한 짝이 들려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 좀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 굽은 튼튼하게 붙었어. 모양새는 좀 흉해도 다시는 부러지지 않을 거야. 왜 자꾸 이러세요? 제가 화냈잖아요. 모집 말했잖아요. 구두가 망가진 거지. 자네가 망가진 게 아니니까. 굽이야 고치면 그만이고 먼지야 털면 그만이지. 자네는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려와. 그 구두 신고 밥 먹으러 가자. 따뜻한 국물 사줄게. 태식이 내민 구두에는 노란 본드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거친 손마디가 그 흉터를 감싸고 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웁니다.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이 왜 남맘도 모르고. 그날 옥상 난간에서 나를 잡아준 건 대단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덕지덕지 본드 자국이 묻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구두 한 짝. 그 투박한 수선 자국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조금 흉해도 괜찮으니 다시 걸어보라고 말입니다. 본드 자국이 덕지덕지 묻은 구두는 볼품 없었습니다. 하지만 걷는 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뚝뚝 끊어지던 위태로운 소리가 아닌 투박하지만 단단한 소리. 또각또각.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주문을 외우듯 출근했습니다. 괜찮다. 버틸 수 있다. 나에겐 지켜야 할 엄마가 있고 내 구두를 고쳐준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작은 희망조차 눈꼴 시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하경 팀장은 내 책상 위에 놓인 그 못생긴 구두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도연 씨, 기분 좋아 보이네. 구두 고쳐 신더니 자신감이 생겼나 봐. 그 거지 같은 걸 신고 다니는 꼴이라니 정말 비위도 좋다.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팀장님, 지시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그래, 마침 잘 됐네. 이거, 이번 신규 프로젝트 기밀 파일이 담긴 USB야. 보안이 생명이니까 퀵 부르지 말고 내가 직접 협력사에 갖다 주고 와. 가는 길에 딴짓하지 말고. 알았지? 네,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USB를 소중히 가방 안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주어진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팀장님이 나를 믿고 맡겨준 일이라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협력사에 도착해 담당자에게 USB를 건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게 뭐죠? 이도연 씨, USB가 비어 있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분명 팀장님이 파일을 담아서 주셨는데 직접 확인해 보세요. 폴더가 텅 비어 있잖아요.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시 회사로 뛰어 돌아왔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내 책상을 뒤지고 있었고 윤 팀장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도연, 너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USB에 파일이 없다고 해서. 연기 그만해. 내가 파일 빼돌린 거 다 알아. 경쟁사에 넘기려고 했니? 아니면 돈 받고 팔았어? 팀장님, 저 아니에요. 저는 팀장님이 주신 그대로 가져갔을 뿐이에요. 맹세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빈 USB는 뭔데? 내가 빈 깡통을 줬다는 거야? 여기 증거가 있잖아. 내가 나가기 직전에 파일 복사한 로그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감사팀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줍니다. 거기엔 내가 파일을 복사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아이디로 접속해 조작한 게 분명했지만 나에겐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눈동자가 나를 산업 스파이 아니 가난해서 양심을 판 도둑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많이 급했나 보지. 그렇다고 회사 기밀을 팔아먹어?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비겁한 건 죄야.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라고요. 왜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세요. 엄마 걸고 맹세해요. 저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시끄러워. 당장 짐 싸서 대기 발령실로 가. 형사고발 검토할 거니까 도망갈 생각 말고.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역시 계약직은 쓰는 게 아니었어. 돈 없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더니. 그들의 속삭임이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힙니다. 나는 쫓겨나듯 짐을 챙겨 탕비실 옆 창고 같은 대기실로 밀려났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 먼지 쌓인 의자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밥은 먹었니? 엄마는 오늘따라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네. 꿈에 내가 예쁜 구두 신고 웃으면서 회사 다니는 게 나와서. 우리 딸 힘들지 않지?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오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 나 안 힘들어. 회사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해. 일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밥도 아주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드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올라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면 엄마 약값은 누가 벌고
엄마의 자존심은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나는 본드 자국이 선명한 내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그랬죠. 구두가 망가진 거지. 내가 망가진 게 아니라고. 그래. 내가 안 훔쳤어. 내가 안 했으니까 증거는 반드시 있어. 윤하경 팀장님, 당신이 씌운 이 더러운 누명. 내가 내 손으로 반드시 벗겨낼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준 모욕 똑같이 돌려줄 거야. 나는 붉어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굳게 닫힌 창고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대기발령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창고는 서늘했습니다. 쌓여있는 비품 박스와 고장난 의자들 틈에서 나는 쫓겨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아직도 피부에 따갑게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의 퇴근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는 순간 진짜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똑똑.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철커덕.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익숙한 회색 유니폼이 보였습니다. 태식 아저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걸레 대신 작은 보온병과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긴 어떻게? 보안팀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갔는데요. 청소부한테 안 열리는 문이 어디 있어. 이 회사 문이란 문은 내가 다 열고 닫는데. 자, 이거부터 마셔. 율무차야. 머리 복잡할 땐 이게 약보다 나아. 고맙습니다. 근데 저 지금 징계 대기 중이라. 아저씨가 저랑 같이 있는 거 걸리면 곤란해지실 거예요. 빨리 가세요.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피해보면 안 돼요. 피해는 자네가 보고 있지. 억울해서 잠도 못 잘 만큼. 안 그래? 믿어주세요? 제가 안 훔쳤다는 거. 믿지. 내 눈을 믿으니까. 그리고 내 귀를 믿으니까. 네. 그게 무슨. 오늘 점심시간 다들 밥 먹으러 나갔을 때 말이야. 내가 탕비실 옆 분리수거함을 치우고 있었거든. 근데 윤 팀장이 들어오더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하도 커서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었어. 처리했어. 그 맹탕 같은 계약직 애한테 뒤집어 씌우면 끝이야. USB는 바꿔치기 했고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더군. 진짜요? 윤 팀장이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정말 그 여자가. 아저씨, 혹시 녹음하셨어요? 그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녹음은 못했어. 청소하다가 갑자기 들은 거라. 하지만 더 확실한 걸 봤지. 윤 팀장이 통화 끝나고 나서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파쇄기에 넣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 깊숙이 쑤셔 박는 걸. 쓰레기통이요? 그래. 사람들은 참 이상해. 청소부가 옆에 있으면 투명인간 취급을 한단 말이야. 내가 보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 내가 그 쓰레기통을 비우기 전에 얼른 챙겨뒀지. 태식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윤하경 팀장이 경쟁사 임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본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기밀을 넘기기로 한 계약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아저씨, 이게 있으면 저 누명 벗을 수 있어요. 윤 팀장이 진범이라는 증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야. 확실하게 잡으려면 원본 USB가 필요해. 윤 팀장이 가지고 있다는 그 원본. 그걸 어디 숨겼는지 알아야 찾죠. 벌써 빼돌렸으면 어떡해요. 아니, 아직 회사 안에 있어. 아까 보니까 자기 책상 서랍 금고에 넣고 잠그더구만.
비밀번호는 모르지만 책상 서랍 금고, 거긴 지문 인식이랑 비밀번호 이중 잠금이라 열 수가 없어요. 보안팀도 못 열어요. 청소부는 못 여는 문이 없다고 했잖아. 태식이 씩 웃으며 허리춤에서 짤랑거리는 열쇠 꾸러미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중 유난히 낡고 투박한 열쇠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이 건물 지어질 때부터 내가 청소를 했어. 그때 받은 마스터키야. 이걸로 안 열리는 서랍은 이 회사에 없어. 지금 사무실 다 비었어. CCTV 사각지대도 내가 꽉 꿰고 있고. 어때, 도연 처자. 오늘 밤 나랑 같이 도둑 잡으러 가보겠나? 아저씨,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두굽 고쳐줬으면 AS는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나도 딸 가진 아비로서 자식 같은 애가 억울하게 우는 건 못 보겠으니까. 가자. 가서 콧대 높은 양반들한테 보여주자고. 낡은 구두신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식 아저씨의 낡은 마스터키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밤 11시.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오직 비상구 유도등만이 핏빛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태식 아저씨의 뒤를 따라 발을 뗐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저씨는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익숙하게 CCTV 사각지대를 피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쉿! 저기 빨간 불 보이지? 저게 CCTV야. 고개 숙이고 벽 쪽으로 붙어. 바닥 타일 3번째 줄 밟고 가면 안 찍혀. 아저씨는 정말 모르시는 게 없네요. 30년이야. 이 건물이 늙어가는 동안 나도 같이 늙었으니까. 벽에 금이 어디 갔는지, 쥐구멍이 어디 뚫렸는지도 다 알지. 자, 다 왔다. 윤 팀장 자리야. 윤하경 팀장의 책상은 깔끔했습니다.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태식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달그락. 열쇠가 구멍에 맞물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열려라. 열려라. 제발. 철컥.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서랍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 귀금 속 상자 옆에 은색 USB가 번쩍였습니다. 찾았다. 이거예요. 윤 팀장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그 USB예요. 얼른 챙겨. 내용 확인은 나중에 하고. 잠깐, 이게 뭐지? 태식 아저씨가 서랍 구석에서 봉투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겉봉에는 이면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기밀만 판 게 아니라 리베이트까지. 아저씨, 이거면 윤 팀장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둣발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춤을 추듯 다가왔습니다. 야간 경비원의 순찰이었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아저씨, 어떡해요? 들키면 끝장이에요. 이쪽이야. 따라와. 아저씨는 내 손목을 낚아채고 탕비실 옆 아주 좁은 문을 열고 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청소 도구함이었습니다. 젖은 대걸레 냄새와 락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우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가 문 앞까지 다가왔다가 다행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갔어. 이제 괜찮아.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켠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벽에 붙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좁고 냄새나는 이 청소도구함 벽에 너무나 소중하게 붙어 있는 사진.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신고 있는 구두가 내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낡은 검은 구두였습니다. 아저씨, 이 사진 누구예요? 구두가 저랑 똑같아요. 내 딸이야. 은지라고. 살아있었으면 딱 자네만 한 나이였겠네. 따님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 회사가 처음 생길 때 우리 은지도 여기서 일했어. 파견직으로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정규직 시켜준다는 말만 믿고 3년을 버텼지. 구두 굽이 닳아서 못이 튀어나올 때까지 뛰어다녔어. 그런데 결국 잘렸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그날 밤 은지가 울면서 집에 왔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 고생했다. 밥 먹자. 그 말밖에 못했지. 그리고 일주일 뒤에 과로로 심장이 멈췄어. 병원 한 번 못 데려간 게 그게 아직도 내 가슴에 대못으로 박혀서 아저씨의 굵은 손마디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왜 내 부러진 굽을 고쳐주었는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돕고 있는지. 아저씨는 나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10년 전의 딸 은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픈 기억 꺼내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자네가 내 딸 같아서 그래. 은지한테 못 해준 거 자네한테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번엔 절대 안 뺏겨. 내 딸 같은 아이가 또 울면서 쫓겨나는 꼴 2번 다시는 안 봐. 그러니까 도연아, 꼭 이겨라. 이겨서 보란 듯이 살아남아. 아저씨, 나는 어둠 속에서 아저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 따뜻하고 거칠고 슬픈 그 손. 우리는 좁은 청소도구함에서 세상 그 어떤 공모자들보다 단단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USB는 차가웠지만 맞잡은 두 손은 뜨거웠습니다. 자, 이제 나가자. 가서 이 썩어 빠진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자고. 품 안의 USB가 뜨거웠습니다. 마치 갓 구운 빵처럼 아니면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지난밤 청소도구함에서 태식 아저씨와 나눈 약속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감사팀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윤하경 팀장의 가면이 벗겨질 순간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죠? 대기 발령 중인 걸로 아는데.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훔친 게 아니라 누군가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증거입니다. 감사팀장은 내가 건넨 USB와 이면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서류를 훑어보는 그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그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증거? 이게 증거라고 가져온 건가?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어. 남의 서랍 털어서 가져온 걸 내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이도연 씨 정말 순진하군. 그때 문이 열리고 윤하경 팀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도둑 고양이께서 여기까지 오셨네? 감사팀장님, 제가 말했죠? 이 친구 보통 아니라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제는 상사까지 모함하려 드네. 윤하경 팀장, 당신이 그랬잖아. 돈 받고 기밀 넘기려고 했잖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왜 거짓말해?
윤 팀장은 웃으며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던 마지막 희망, 은색 USB를 낚아채더니 자신의 뜨거운 커피잔 속에 퐁당 빠뜨려 버렸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나의 진실이 검은 액체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안 돼. 그거 내놔. 내놓으란 말이야. 소리치지 마. 품이 없게. 이도연 씨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자네가 지금 한 짓은 절도에 허위 사실 유포에 협박이야. 경찰 부를까? 아니면 조용히 나갈래? 경찰 불러. 다 불러.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들이 한 짓 세상에 다 알릴 거야. 그래. 그럼 이 사람도 같이 경찰서로 갈까? 윤 팀장이 핸드폰 화면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난밤 복도 CCTV 화면이었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망을 보고 내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늙은 청소부, 자네랑 아주 각별한 사이라며? 공범이네, 공범. 자네야 젊으니까 감옥 갔다 와서 다시 시작한다 쳐도 다 늙은 이 노인네는 거기서 죽어서 나오겠네. 아, 딸도 죽었다면서? 불쌍해서 어쩌나. 그만해. 그 아저씨 건드리지 마. 아무 잘못 없는 분이야. 내가 하자고 했어. 내가 억지로 끌어들인 거야. 도연의 무릎이 바닥에 털썩 꺾였습니다. 나 하나 망가지는 건 견딜 수 있었지만 딸을 잃은 아픔을 가진 태식 아저씨까지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죽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저씨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안고 갈게요. 제가 훔쳤다고 할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진작 그럴 것이지. 거래 성립이네. 자, 여기 사직서. 그리고 자술서야. 모든 것은 제가 돈이 필요해서 벌인 단독 범행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써.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내 존엄이, 내 억울함이, 그리고 엄마를 지키려던 내 마지막 자존심이 그 종이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대걸레질을 하던 태식 아저씨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 처자, 잘 해결됐어? 나는 차마 아저씨를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미안해요,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 비상구 계단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오는데 밖에서 윤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거기 김씨 아저씨. 청소를 발로 했어? 여기 얼룩 안 보여? 당장 짐 싸서 나가. 당신 해고야. 뭐? 뭐라고요? 아니, 팀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는 무슨. 냄새나서 밥맛 떨어진다고 몇 번을 말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윤 팀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를 짓밟고 태식 아저씨까지 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윤하경, 당신이 사람이야? 약속했잖아. 내가 다 뒤집었을 테니까 아저씨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왜 죄 없는 사람 밥줄까지 끊어, 왜? 어머, 얘 눈 돌아간 것 좀 봐. 미쳤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보안팀 뭐해? 당장 이 미친 여자랑 저 냄새나는 노인네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내 양팔을 꺾었습니다. 나는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윤하경 팀장은 팔짱을 낀 채 마치 벌레를 보듯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감사팀장도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쯧쯧. 곱게 나갈 것이지 행패는.
이봐, 윤 팀장. 저 노인네도 같이 고소해. 업무 방해죄로. 네, 당연하죠. 감히 내 옷에 더러운 걸레 물을 튀겨? 아주 콩밥을 먹여서 정신 차리게 해줄게. 아저씨,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저 때문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내 구두굽은 또다시 망가져 덜렁거리고 있었고 내 인생도 그렇게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묵직하고 위험 있는 호통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태식 아저씨였습니다. 늘 굽은 등으로 바닥만 쓸던 청소부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서슬 퍼런 눈빛으로 보안 요원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가 돌았나? 야, 뭐해? 안 끌어내고. 윤하경 팀장이 소리쳤지만 보안 팀장은 태식 아저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이봐 박 팀장, 노망 났어? 무슨 청소부한테 회장님이래? 박태식. 내 이름 석자다. 이 유니콘 전자를 맨손으로 일궈낸 창업주의자, 현재 이사회 의장인 박태식이야. 뭐라고요? 윤하경 팀장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감사팀장은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태식 아저씨는, 아니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낡은 마스터키를 꺼내 윤 팀장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자네가 그랬지?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맞아. 나한테선 냄새가 나. 30년 전 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코딩할 때부터 밴 가난한 냄새지. 그런데 말이야. 적어도 나는 자네처럼 돈 냄새, 권력 냄새에 취해 사람을 썩게 만들지는 않았어. 회장님, 그게 아니라. 닥쳐.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자네가 힘없는 직원 짓밟고 뇌물 챙기고 증거 인멸하는 꼬라지까지 감히 내 회사에서 내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질을 해?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윤 팀장이 시키는 대로. 감사팀장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윤하경 팀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하경, 그리고 감사팀장 김철수. 자네들 두 사람 지금 이 시각부로 해고야. 그리고 횡령 및 배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에 정식 수사 요청했네. 내 변호인단이 자네들이 저지른 짓 낱낱이 파헤쳐 줄 거야. 콩밥은 자네들이 먹게 될 걸세. 회장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앉더니 덜렁거리는 내 구두굽을 당신의 손수건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도연 양, 많이 무서웠지?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자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노인네 욕심에 그만 늦어버렸어. 아저씨, 아니 회장님, 진짜 회장님이셨어요? 그래. 청소부 박태식이기도 하고 회장 박태식이기도 하지.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중요한 건 자네가 내 딸 은지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회장님의 옷자락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벙쪄 있는 전 직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잘들 듣게. 이도연 사원은 산업 스파이가 아니다. 오히려 회사를 팔아먹으려던 자들을 목숨 걸고 막아낸 공로자야. 내일부터 이도연 사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내 직속 비서실로 발령 낼 거야. 누구든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자는 내가 용서치 않을 거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의 우렁찬 대답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윤하경과 감사팀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통쾌하고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벅찬 건 내 낡은 구두 옆에 나란히 선 회장님의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가장 높은 분. 그분이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자, 도연 양,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편의점 도시락 말고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설렁탕 한 그릇 어때? 네, 네, 회장님.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유니콘 전자, 사옥 앞 화단에도 연두색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더 이상 식은 밥이 담긴 반찬통 대신 정규직 임명장과 팀원들이 선물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또각, 또각. 복도를 걷는 내 구두 소리는 여전히 투박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소리를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는 내가 이곳에서 당당히 버텨냈다는 승전보처럼 들립니다. 이도연 대리, 오늘 점심은 회장님실에서 호출이신 거 알지? 부럽다. 우리도 회장님이랑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 대리님. 부탁하신 기획안 검토는 오후에 바로 넘겨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때보다 더 편안합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화려한 소파 대신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뚝배기 불고기,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생선구이. 태식 아저씨, 아니 회장님은 정장 재킷을 벗어두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나를 반기십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앉아라. 오늘 메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사식당 백반이야. 비싼 코스 요리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나?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번 챙겨주셔서. 감사는 무슨.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는 법이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갈 데가 있어. 밥 든든히 먹어둬야 해. 식사를 마친 우리는 차를 타고 교회의 한적한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납골당.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은지 씨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가만히 유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은지야, 아빠 왔다. 오늘은 친구 데려왔어. 내가 그토록 다니고 싶어 했던 회사. 이제 이 친구가 아주 씩씩하게 다니고 있다. 너랑 똑같은 구두를 신고 너처럼 밥도 아주 잘 먹는 친구야. 저는 은지 씨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저를 살리셨어요. 당신이 못다 핀 꿈, 제가 부끄럽지 않게 이어갈게요. 정말 고마워요, 은지 씨. 회장님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지만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네, 회장님. 나는 은지를 잃었지만 신이 나에게 너를 보내주신 것 같구나. 내가 씩씩하게 살아주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효도고 위로야.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기죽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알겠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입금 급여 320만 원 첫 정규직 월급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어 밀린 병원비를 모두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딸기 한 박스와 내복 한 벌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을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독약 냄새나 가난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는 따뜻한 밤 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납니다. 나는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고쳐주신 그 구두. 노란 본드 자국은 여전히 흉터처럼 남아있지만 나는 이 구두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상처투성이 구두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으니까요. 가장 추운 겨울날 나에게 건네진 호빵 하나와 서툰 본드질이 나를 살게 했으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춥고 누군가는 또 낡은 구두를 신고 거리를 헤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서로의 굽을 고쳐줄 사람이 있으니까요.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밥상 같은 봄날이 꼭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